현 집권 세력의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그 확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원장에도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이런 협의는 명백히 수보천장 일배다. 그래서 거기서 중재를 해달라. 철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있었고요. 좀 위험하다. 그런 부분과 이제 제가 보고 받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아동학대 신고가 된 걸로 이제 확인됐고요. 이제 현재까지 사례 관리가 쭉 해왔던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구조 지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굉장히 많은 이상 반응이 생겨서 몸에 생체가 생기는데 전 용량을 다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 도덕적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겁니다. 10명에서부터 102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예상치가 있는데 이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다. 연관관계는 아주 확실치 않지만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세대 교체 열망을 등에 업고 이준석 후보가 대선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야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MZ세대 야당 대표 등장에 여권에서도 보수의 변화에 반갑다면서 기성정치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대를 한몸에 받고는 있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도 산적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패널들과 함께 자세하게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 현장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존과 공정을 강조한 이신임 대표의 일성을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의 요구는 안정이 아닌 변화였습니다. 중진들을 모두 꺾고 새 당대표로 36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된 겁니다. 헌정사상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30대가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원 투표에선 나경원 전 의원에게 조금 밀렸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배 이상 격차를 벌리며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는 야채를 갈지 않고 그대로 담은 샐러드볼과 비빔밥을 언급하며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우리 사회에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이었던 토론 배틀로 당 대변인과 상근 부대변인을 공개 경쟁 선발하겠다면서 공정함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방식이 캠프 출신의 코드가 맞는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현 집권 세력의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그 확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초선인 조수진, 배현진 의원이 진출했고 중진 김재원, 정미경 전 의원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는 90년생 김용태 당협위원장이 뽑혔습니다. 사실상 신예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혁신과 변화의 바람은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준석 신임 대표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라는 점에서 원내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젊은 대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털어내야 할 몫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제1야당의 30대 청년 대표, 정권 교체를 위한 보수정당의 일시적인 전략적 선택에 그칠지 주류 교체의 신호탄이 될지 이제 그 결과는 이준석 신임 대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준석 대표가 한국의 주요 정당 역사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가 됐다며 그의 놀라운 승리는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의 주요 야당이 국회의원으로 일해본 적이 없는 36세 지도자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대표가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면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쇄신을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버스가 출발은 했는데 야권 대선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여부와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당밖의 주자를 의식해 대선 시간표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했던 이준석 신임 대표는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 일정을 제가 아무리 땡긴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8월 중순 말 이후에야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 대우는 없을 거라며 대선 주자 누구라도 기호 2번을 달려면 입당부터 하라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입당 시기를 저울질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속내는 더 복잡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쇄신의 이미지를 갖춘 이 대표 선출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정당 선택에는 부담을 덜었지만 당내 기반을 다질 시간 없이 촉박한 시간표를 받아들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공개석상에 나타난 뒤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킨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 앙금부터 합당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고심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한 합당의 진정성과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면 합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겁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대표가 일찌감치 복당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복귀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내 원조 소장파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새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작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은 우호 세력을 얻은 동시에 더 거칠어진 당내 견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는 개별 대선 주자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지만 그러는 만큼 당 안팎 주자들의 득실 계산은 한층 복잡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쇄신과 세대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신임 야당 대표 등장에 더불어민주당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 불고 있는 쇄신과 세대교체 바람이 경선을 앞둔 민주당 대권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30대 젊은 야당 대표의 선출에 집권 여당 민주당은 깜짝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58살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36살 이준석 대표의 나이 차이는 22살. 자칫 민주당이 낡은 정당으로도 비출 수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게 양당 정기회동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새로운 협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고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겉으로는 환영하고 축하하는 모습이지만 정치권 세대 교체 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한 민주당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장 경선을 앞둔 대권 후보들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주요 대권 주자 3인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위협과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다. 더 뜨거운 혁신의 경쟁을 벌이자. 정략적이고 낡은 진영 논리의 관성을 깨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깜짝 3위를 기록했던 박용진 의원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민주당은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내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의 현상이나 박용진 지지율의 상승이나 다 국민들이 정치 좀 다르게 해보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86그룹의 대표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앞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평가했던 글을 SNS에 공유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준석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민주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의도에 불어온 세대교체 바람이 민주당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와 전주의 원내 부대변인으로부터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현익 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안성욱 부위원장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임을 거론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처럼 표시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일본 편을 드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는 지리적 표시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찍혀있는 우리 독도 땅.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9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확인 결과 성화 봉송 지도에 표시된 독도는 순수한 지리적 표시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흐 위원장에게 보냈는데 답장은 맥클리오드 IOC 올림픽 연대국장 명의로 왔습니다. 체육계 관계자는 내용도 형식도 불쾌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OC가 독도 문제에 뒷짐진 걸 넘어 사실상 일본 편을 든 건데 정부는 이번엔 황희 문체부 장관 명의로 거듭 서한을 보냈습니다. 독도는 우리 주권이 실효적으로 발휘되는 영토로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는 IOC 헌장 50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 요청으로 한반도기의 독도를 삭제한 일도 함께 언급해 무게감을 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현장에도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이런 표기는 명백히 스포츠 현장 위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달라. 도쿄올림픽 개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IOC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시에 외교인 넷과 민간 채널까지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대부분의 인재에서 그렇듯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 역시 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위험한 철거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지만 관할구청은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고 위험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2달 전인 지난 4월, 광주 학동 재개발 관련 주민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건물과 수백 미터 떨어진 같은 구역 내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 재개발조합과 해체시공사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주민은 관할구청에도 직접 민원을 넣었지만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구청은 철거업체와 재개발조합에 공문만 보내고 현장 점검에서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있었고요. 좀 위험하다. 그런 부분과 이제 제가 보고받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후 참사 8일 전에는 사고가 난 바로 그 건물 철거 현장에서 돌덩이가 떨어진다며 또 다른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가 소홀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환으로 민원 제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그 민원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간 민원이 이어졌음에도 구청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처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네, 구청의 대응도 문제였지만 불법 재하 도급에서도 인재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사고 이튿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곧이어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목격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철거업체 2곳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를 다수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가 일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선 입건을 한 거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제명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요.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건 한솔이라는 철거업체인데 정작 현장에는 A업체 장비가 동원된 겁니다. 붕괴 직전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 역시 A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들 진술도 이제 받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감리업체가 철거업체를 제대로 감독했는지도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한때 잠적설이 돌았던 감리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반복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의 젠걸음도 그만큼 바빠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그래서 이번 사고를 놓고 판박이 사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 사고를 닮은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한숨이 나옵니다. 이번엔 부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손재호 기자입니다. 건물 철거 현장에 토사가 인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사 무더기는 차가 다니는 차도 끝에 아슬아슬하게 멈췄습니다. 광주의 철거 현장 사고와 판박이 같은 모습입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부산 아미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 구간으로 12m 도로를 20m로 넓히기 위해 확장 구간 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철거를 위해 토사 잔해 위로 굴착기가 올라가는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한 토사물이 밀려나면서 인도로 쏟아진 겁니다. 사고 현장은 다행히 많은 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처음 발견돼 조치가 빨랐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도착하였을 당시 공사 가림막이 도로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즉시 저희는 보행자 통제 등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경찰은 즉시 철거 작업을 중단시킨 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부산 서구청은 공사 관련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인천에서 만 5살 남자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출혈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좁은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분쯤 뒤 다시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반쯤 5살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부부는 바로 이 집 안에서 목마를 태워주다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출혈 증세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급대원이 봤을 때는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병원 측은 아동의 뺨에 있는 멍자국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친모와 20대 의붓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부는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웃들은 평소 부부 다툼이 잦았고 큰 소리가 자주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자주 싸우는 거예요? 저희도 애 있는데 저희보다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친모가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심하게 소리 지르며 혼내는 것을 들은 이웃이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체적 폭행은 없었다고 보고 친모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관리 과정에 올려두고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아동학대 신고가 된 걸로 이제 확인됐고요. 이제 현재까지 사례 관리가 쭉 해왔던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부부는 아이를 폭행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뇌출혈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추가로 캐물으면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김영준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마스크는 벗지 않은 채 공범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복을 입은 남성이 호송줄을 찬 채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몰래 찍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만 29살 김영준입니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검찰에 넘겨지기 전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김영준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은 외면한 채 공범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좀 잠깐 내려주실 수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공범 있습니까? 저 혼자 있습니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부터 7년 7개월 동안 남성 1,300여 명의 음란 행위 모습을 몰래 녹화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영상 통화를 하며 불특정 여성의 영상을 보여주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여성인 척 행세했습니다. 피해 남성 가운데 아동이나 청소년 39명도 포함됐는데 일부는 모텔이나 주거지로 불러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준이 찍은 불법 촬영물은 2만 7천여 개, 용량으론 5.5TB에 달합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과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 매체는 폐기했고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삭제, 차단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당국의 접종 지침을 어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절반 분량만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고령 접종자들의 이상반응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조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위탁 업무를 맡아왔던 한 병원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서 백신 정량의 절반만 투약한다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습니다. 간호사분이 처음에 설문지 조사하면서 반만 맞으면 입증이 많다. 부작용도 적고 기저질에 대해서 좋고 이상반응이 적기 때문에 더 좋을 거다라고 추천을 들었고 부모님이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접종을 했고 보건소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위탁 업무를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차 접종한 고령층은 645명, 이 가운데 40여 명이 절반만 투여받은 겁니다. 백신 입구가 한 75바이알인데 그중에 60바이알을 사용하고 15바이알을 이제 회수를 한 겁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정량은 1차와 2차 모두 0.5ml.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의 이상 반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절반만 놔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의 절반, 2차의 정량을 투약하면 예방 효과가 28%포인트 높아진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 해외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기저질환이 너무 심하다든가 그런 폐활량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너무 젊어서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상 반응이 생겨서 몸에 생체가 생기는데 전 용량을 다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 도덕적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진이란 게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이 백신 정량 지침을 위반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의 접종 위탁 업무를 해지하고 접종자들에게 재접종을 권고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사례가 잇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달 30살 미만 군장병 화이자 접종이 집중돼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mRNA 백신과 심근염 사이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젊은 층에서 심장에 염증이 생겼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2차례 모두 맞은 16살에서 24살 접종자 가운데 이런 부작용이 보고된 건 283건으로 남성이 80%에 달했습니다. 10명에서부터 102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예상치가 있는데 이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다. 연관관계는 아주 확실치 않지만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2차 접종 뒤 일주일 안에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심근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해야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만큼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이 많이 약화되면 심부전이 나타나기는 숨이 차죠. 또 하나는 이제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빨리 찾아서 빨리 안정을 취하면 잘 낫는다고 돼 있어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심근염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7일부터 30살 미만 군장병에 대한 파이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심근염 사례가 집중된 연령대와 비슷해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가능성은 열어두고 감시 초기 대응을 어떻게 좀 더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앞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희귀혈전 부작용은 60대 이하 여성에게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백신 종류를 달리하는 것도 3분기 접종 계획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영상이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시작을 한복이 열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상영 지역과 내용은 계속해서 바뀔 예정입니다. SNS에서도 김영진 디자이너의 새로운 한복 영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봄이 온 궁궐에서 사랑스러운 공주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른 나라 공주들이 궁궐로 놀러오는 꿈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좋은 상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똑같은 영상 광고를 올렸을 때 이게 타임스퀘어에 상영이 됐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거는 세계인들에게 받아들인 입장이 굉장히 달랐었습니다. 풍선곰이 한옥을 비집고 나와 반갑게 맞아줍니다. 세계 각국에서 풍선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임지빈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입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눌리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곰. 우리 문화유산 곳곳에 등장해 사람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가상 답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올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벌입니다. 10월부터는 두바이 엑스포에 문화유산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개로 시작한 문화유산 방문 코스는 올해 3개를 추가해서 10개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 50개에 이르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방부가 사상 처음으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해 성추행 피해 뒤 사망한 고 이중사 관련 최근 수사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됐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는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정의와 인권위의 새로운 병영 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동안 공군 20 비행단 검찰은 이중사가 숨질 때까지 2달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와 은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본부 압수수색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수사관이 즉각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검토를 마친 만큼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압수수색에서 빠져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던 공군본부 법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내일 2차 가해 혐의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마친 A 준위와 B 상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때 국민들이 소통했다고 하는 거지. 자, 오늘부터 모든 의원들이 트위터를 시작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자, 이렇게 제1야당의 30대 대표 탄생은 각 정치 진영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9달 남은 대선 판도와 표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한 젊은 정치인의 돌풍으로만 의미를 부여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복잡해질 각 대선 캠프의 셈법, 나아가 한국 정치 지형에 예상되고 있는 변화,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태근 전 국회의원, 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머지 후보들 중진 4명을 합치면 18선, 이준석 신임 대표는 0선, 18대 0 이렇게 비교도 되는데 뭐 워낙 오랫동안 평론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우리 정치가 20세기의 낡은 정치에 가둬져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좀 21세기 정치로 좀 바뀌어야 된다. 지금 벌써 21세기가 된 지 20년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2000년대 이후로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가 그런 정치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보수 중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판단의 기준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로 변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당심도 그리고 민심은 압도적으로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거죠. 대선으로 가려면 좀 바뀌어야 된다. 쇄신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권 교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꼭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건 뭐 우리 유권자들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가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정치가 교체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대로의 정치라는 거는 다선 중진 위주의 서열 문화이고 또 당론 위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배제하는 그러한 정치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신이 워낙 깊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그 인물이 표징한 게 아니냐. 저는 일대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뭐 결과로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1위를 했습니다만 좀 이번 경선 결과를 좀 결과 득표율을 좀 보여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심을 잡았습니다만 결국 이준석 후보한테 밀렸거든요. 그만큼 민심이 좀 돌아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여론조사를 30%를 반영하는데 거기서 무려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가 30%를 앞섰거든요.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3%뿐이 못 앞섰어요. 예. 그러니까 한 12% 정도를 앞서야지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당내에서 굉장히 그 정면 승부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올바르고 불가피한 일이었고 이것을 넘어서야지 우리가 화합하면서 대선 후보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얘기했냐면 소위 이 국민의힘의 다수의 당원이 존재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했다는 거죠. 즉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됐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 상당수가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한 것은 일단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서 이준석 후보는 탄핵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박정희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대구의 어떤 소외론을 부각시키는 기존의 좀 문법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좀 대비됐다는 설명이신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 가면 그 지역에 맞추는 발언들. 물론 정치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충청에서도 보니까 주호영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는 충청 대망론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충청 대망론보다는 교육의 공정성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정치 문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호남 가면 호남에 맞춘 얘기하고 영남 TK 가면 박정희 마케팅하고 그런 거 정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준석 후보가 용감하게 얘기한 거예요. TK에 가서 박근혜 탄핵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없어요. 야당은 야당대로 그렇고 여당은 여당대로 그렇고 뭐 친문이면 친문, 과거의 친박, 강경보수, 강경수구 세력, 여기 또 극단적 진영 논리 이게 양대 극단 정치예요. 그런 것들 타파해야 된다는 건 기존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이준석 대표가 TK 그 진영에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영남 유권자라고 전부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그러니까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패널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우리 스스로 갇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그 말씀하신 그 지역, 해당 지역의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심도 그렇고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유권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통해서 자기 지지자를 모으는 그런 거에 강한 이제 경종을 울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마음도 이번에 좀 확인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번에 이신임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목, 방점을 찍고 있는 단어가 공존입니다. 한번 소감도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른 후보께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용광로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은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제시했던 용광로론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샐러드볼 이론을 언급을 했는데 다 같이 가자,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가자 이런 의미인가요? 참 그 이준석 후보가 메시지 전달을 잘하는 게요. 경선 때 일관되게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 예를 들면 그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이번에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크게 봐서는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공정과 관련해서는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고 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장점들을 하나로 포용해가지고 이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때, 즉 공존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것만을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양함을 크게 묶어가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하자. 이런 입장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참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용광로론이 20세기적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21세기 특히 MZ세대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 다름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뭔가 아름답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준의 통합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들을 일관되게 잘 표현한 거죠. 네, 교수님은요? 공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화이부동이잖아요. 다른 걸 인정하면서 그러나 완전히 같지 않은 것. 그 통합이라는 건 워낙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시대 정신이 통합이다라는 얘기 뭐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통합은 자칫 잘못 전달되면은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게 될 수 있어요. 그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배신자 취급받고 그리고 또 무슨 뭐 경선이나 이런 데 불리한 이런 프레임. 네. 그런 걸 이제 벗어나자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치라는 게 자꾸 포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배제와 포용의 정치라고 할 때 배제 정치가 우리 정치의 주로 기본 문법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걸 포용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정당과 정당의 경쟁도 경쟁자로 상대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애니미를 의식하는 그런 정치. 배제의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공존의 정치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그게 리더십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네. 정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갈라치기하고 극단적인 언어와 언수를 구사하면서 지지를 결집해 나가는 인지도를 높여가는 이런 네. 아주 못된 정치. 그런 것들이 뭔가 바뀌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앞서 저희 영상에서도 임재범 씨 노래와 함께 나간 대목이 있었습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이 가사를 좀 활용해서 어떤 소감문을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한 기대와 우려 모두 좀 인지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우려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 좀 우려가 될까요? 이 가사가 원래는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렇지만 전쟁 같은 사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원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한 도전을 아주 전쟁 같은 치열함으로 해서 그것을 승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현도 사실은 대단하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임재범 씨 노래로 알려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작사자가 최정은 씨라고요. 무려 19살에 그 김종서 가수가 불렀던 아주 유명한 대다 없는 너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즉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뭔가 불안하게 보이고 거친 듯이 보이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운유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물론 이준석 당대표가 젊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도 표현이 직설적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실수를 하면 변명을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바로 수정하면 된다. 이런 자세를 갖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당에서 메시지를 낼 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당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면 그냥 모두 발언이라는 걸 막 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의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진짜 회의답게 최고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모아진 내용들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거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합의된 내용들로 정제할 수 있는 당의 시스템을 가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좀 해소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은 불안한 눈빛 없으세요? 불안하다는 건 일단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자꾸 이제 거칠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다선 중진들 경험 무지하게 많잖아요. 뭐 한국에 있습니까? 한국 정치? 물론 정치 자체를 제가 완전히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네. 뭔가 어쨌든 간에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치의 교체, 정치의 재구성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선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다선 중진들이 또 경륜을 가지고 또 보완하면 돼요. 그러니까 패기와 경륜이 같이 조화를 이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젊으니까 걱정스럽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도 경륜을 또 인정하고 중진들 다선들도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잘 또 전수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런 문화가 자꾸 이제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정치의 이 추원 구조 같은 것도 바뀌어야 되고 추원 구조라는 게 항상 이름 많이 난 사람들, 고급 관료, 네. 뭐 청와대 출신 이런 사람이 다시 공천받고 그 젊은 사람도 어떻게 정치판에 들어와도 커나갈 길이 없어요. 눌려가지고 네. 서열 문화 그런 거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전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질문거리는 많은데 벌써 3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자, 한꺼번에 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당대표 당선과 함께 지도부도 좀 젊어졌고 또 이준석 대표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공정과 능력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 서점과 화두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당의 혁신을 이끌어낼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당의 주요 당직을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 과거하고는 다르게 일단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 지금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토론 배틀을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되면은 같은 최고위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하고 정책위 의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여성이니까 지명직 최고위원회 하나 더 배려를 한다는 것보다도 만약에 지금 우리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인정받고 있는 윤인수 의원 같은 사람을 정책위 의장으로 앉힌다든지 이미 이제 요즘 미디어 정치 시대에 강점을 갖고 있는 뭐 김은혜 의원을 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힌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장관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과거부 네. 장관에.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발탁을 해도 여성들이 충분히 같이 경쟁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보여지는 메시지가 다르고 그렇게 되면은 당내에서도 이제는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당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혁신을 가속화시키겠죠. 네,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뭐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상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 스스로는 별로 개의치 않아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대통령부터 쉽게 말해 객관적인 나이로만 놓고 보면 아버지뻘이 되는 네. 것이고 야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뭐 이를테면 영수회담이라든가 여야 어떤 대표 회담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좀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그림일 것 같아요. 네.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 또 젊다고 해서 그 자체가 또 가치일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준석 후보가 단순히 젊다라는 것보다도 이 대표가 얘기하는 게 평소에 보면 대단히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나이가 60대 중반이고 지금 당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한 60 다 됐죠 지금? 50 후반이죠. 50 후반이잖아요. 63년생인가 62년생인가?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대 이상이면 다 성인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나치게 나이 가지고 자꾸만 걱정들 하는데 저도 뭐 60대입니다만 전혀 문제지 걱정하지 않아요. 않았습니다. 네.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그려질 그림에 대해서 여쭤봤고 정말 제가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좀 무의미해지고 무색해지는 상황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를 바라보는 여당 또 다른 야당들의 어떤 반응들도 궁금합니다. 정의당 목소리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고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당 진영 정치의 적대적 공생이 아닌 새로운 보수로의 혁신과 역동성을 기대합니다. 합의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국회, 다원성이 보장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 관계를 기대합니다. 능력주의 경쟁은 시민들의 삶의 공간이 아니라 정치의 공간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다른 당들 분위기도 좀 알아봤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가장 예민하게 보는 곳은 여권일 텐데 왜냐하면 여권에도 지금 주어진 과제가 쇄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젊은 대표가 등장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지금 제시하는 메시지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들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네.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민주당도 변화한다고 느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좀 벗어났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세대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지금 거의 지역 문제를 지금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공정과 공존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들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집권해도 좋아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또 오늘 상황을 좀 복잡하게 좀 볼 인물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나서 윤 전 총장의 입장이 좀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말을 아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네. 또 신중 모드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고 기존의 어떤 좀 뭐 반공 보수라든지 지나치 시장 보수에 갇혀 있으면 입당을 좀 꺼려할 것이고 네. 뭔가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처럼 뭔가 바뀌는 것 같다. 과거에 좀 이렇게 갇힌 모습들, 프레임에 갇힌 거 이런 것들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입당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력의 문제가 있죠. 정치라는 게. 자기 세력이 전혀 없이 들어가서 기존의 주자들과 경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고려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은 지금 변하는 세력에 대해서 점수 줄 거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민주당도 좀 저러한 상황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인사 같은 경우도 네.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그렇고 최근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 과거의 그 조국을 다시 소환하는 그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뭐 그분들의 이제 각자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뭔가 친문이라는 근데 당내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친문 비문 별로 없다. 다 친문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걸 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도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변화라는 게 우리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엄청난 경고거든요. 네.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정말로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다면 새롭게 또 뭔가 전제가 깔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걸 별거 아닌 쪽으로 치부해 나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네, 끝으로 두 분께 한 1분 정도 각각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021년 6월 11일이 어떤 또 정치사에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평가는 나중에 또 추후 다음 세대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도 일단 큰 일을 해냈다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어떤 정치 향후 가까운 어떤 전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이준석 현상.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큰 일을 했다라고 전화를 주신 거는 굉장히 이제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변화는 아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 우리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우리는 더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형태의 경쟁을 하다가 앞으로는 내가 뭔가 좀 잘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경쟁의 프레임 자체가 좀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국 정치가 지금의 어떤 이런 적대적인 대립적인 관계를 좀 벗어나야 돼요. 경쟁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한국 정치는 또 직업적 이해에 너무 지금 의원들이 충실한 것 같고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벗어나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겁니다. 기폭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사실 삼김 정치의 마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뭔가 바뀌는 거예요. 1969년도인가요? 그 김영삼 당시 의원이 그 40대 기순을 얘기하고 71년도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변화의 계기는 있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가. 바로 그렇게 그런 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임 대표가 협치 모델을 잘 구축했다고 또 여당 대표에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좀 구축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유가족에게도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나 이런 어떤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차장님, 그 2021년도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활동 지침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활동 지침에 보면 어떤 때 국방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침서에 따르면은 그 부사관 이상 발생됐을 경우에는 양성평등센터에서 국방부 양성평등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진 않았고 양성평등센터에서 그 보고적인 절차를 좀 지키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센터장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국방부에 보고 안 했어요? 공군본부에서는?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아니 않게 생각했다고 얘기했다는 고막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작은 사건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대범죄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장관에게 올라간 서면 보고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 공군에서는 그 군사 경찰이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 사망 사고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피해자가 예, 그죠? 그리고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죠, 공군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사망 사건은. 그러면 이걸 장관에게 서면 보고했을 때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만 보고를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수사 중인 걸 떠나서 왜 그랬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수사 내용 아니잖아요. 감찰 대상입니다. 피해자나 이런 어떤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지휘관이나 아니면은 군대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실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 자체가 없고 오히려 함께 일하는 그냥 동료 군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 사건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는 데는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잖아요 다. 근데 왜 이게 다 동원됐는데 이게 왜 실패한 거죠? 왜 이분은 목숨을 끊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 이제 군의 문화하고 제도하고 이런 전반이 다 이게 아우러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의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내부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맡기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봐요. 우리 옛날에 여검사가 성추행 당했던 내부에서 한 1년 끌다가 결국 폭로했어요. 폭로해도 내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 무마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욕먹는 우리 단체장 관련 것도 내부에서 어떻게 그 시청이나 청사 내에서 하다가 또 욕먹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제출된 서류와 실제 해체 과정이 같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건축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건축물 철거 공사 허가부터 현장 시공 과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구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꾸려져 2달간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구성 첫날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첫 회의를 하고 사고 조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시공과 건축 구조 등으로 업무를 나누고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체 작업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확보하고 붕괴 순간 시뮬레이션도 진행하며 현장 관련자들을 불러 청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지자체의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지자체는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를 따져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르지만 해체 계획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서와 실제 해체 과정이 다른 순서로 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해체 공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물의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인데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체 공사는 시간별로 이제 구조물 상태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별한 안전 조치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구조물의 어떤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평가됩니다. 국토부는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숨진 9명의 장례 절차가 시작됩니다. 광주 동구청은 오늘 유가족들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부검에 모두 동의해 부검이 끝나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참사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철거 건물 붕괴 때문이 명확한 상황에서 시신이 다시 한번 훼손되는 부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LCT 부실 수사 의혹에 연루된 검사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과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 LCT 수사에 관여한 검사 13명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2016년부터 초고층 건물 LCT의 정관계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12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의혹과 달리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당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만 기소돼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해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현주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해군 해난구조전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그제는 해군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내 CCTV 저장 장치인 DVR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 지방은 한낮에도 선선함이 느껴졌는데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다만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전북 동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와 영서 남부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0도, 광주 30도, 대구 31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